요새 뉴스를 틀기만 하면 맨날 우리나라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참 걱정이 많으시죠. 세계 꼴찌라는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청년 실업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긋지긋한 정치 갈등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짜 우리 앞날에 희망이 있긴 한가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다 건너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작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 생각과는 180도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경제지인 미국 포브스에서는 한국을 가리켜 아예 새로운 초강대국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고, US 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6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일본이나 프랑스조차 우리 발밑에 있다는 소리죠. 안에서는 다들 위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밖에서는 벌써 초강대국 대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온도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한국의 진짜 클래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5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라는 판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서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사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완전 변두리였거든요. 당시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옆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아주 싹쓸이하고 있었으니까요. NEC,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이름들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대형 컴퓨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무려 25년 동안이나 끄떡없이 작동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고 아주 작은 결함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는 그 집착, 그걸 일본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죠. 1970년대 후반에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VLSI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정부가 돈을 대고 기업들이 뭉쳐서 초고품질 반도체를 만드는 시스템을 완성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때는 명백한 일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아주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라는 게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PC는 과연 어떻습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쓰다가 새 걸로 바꾸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여전히 25년짜리 초고급 반도체만 고집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분식집에 떡볶이 1인분 시키러 들어간 손님한테 주방에서 자꾸 풀코스 양식을 내놓는 격이었죠. 손님 입장에선 비싸기만 하고 필요도 없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시장이 진짜 원했던 건 적당한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우리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결국 사게 돼 있어 라는 자신감, 다르게 말하면 자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본 특유의 의사결정 문화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한번 하려고 하면 실무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과장, 부장, 상무, 전무까지 도장을 줄줄이 받아야 비로소 돈이 풀려요. 한국 대기업의 오너들이 조단위 투자를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동안 일본은 결제 라인을 따라 서류 한 장 돌리느라 결정적인 시기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1년 단위로 기술이 바뀌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느릿느릿한 시스템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펼쳐집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 평범하게 퇴근한 척하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려서는 곧장 삼성전자나 당시 현대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 공장으로 향했죠. 주말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미세공정 노하우와 수율 잡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일요일 밤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비공식적으로 주말 알바 또는 주말 출장이라고 불렀어요. 보수는 일본에서 받던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율 목표를 달성하면 수천만 엔이 그 자리에서 봉투에 담겨 건네지기도 했고요. 종신고용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큰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일본 엔지니어들이 자기 머릿속에 든 노하우를 바다 건너 한국에 통째로 옮겨버린 겁니다. 일본 회사들이 뒤늦게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여권을 회수하네 마네 했지만 이미 사람의 머릿속 지식은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공정 전환 단계에서 막혀있던 기술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었던 것도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의 덕분이 참 컸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살아있는 기술이 단 몇 년 만에 한국 땅에 옮겨 심어진 거예요.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는 살아남기 위해 메모리 부문을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후지츠는 그보다 먼저 D램 사업에서 손을 뗐고 미쓰비시 전기도 2003년에 엘피다에 흡수되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피다마저 옛 기업들 사이의 파벌 싸움과 비효율 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2년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듬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어 버리고 말았죠. 일본이 자체적으로 D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아주 통째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원조였던 도시바는 훨씬 더 비참한 길을 걸었어요. 1조 엔이 넘는 분식회계 사태가 터졌고 미국에서 사들였던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에 파산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결국 그룹 전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알짜배기였던 메모리 사업부를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어요. 2018년 베인캐피털 주도로 애플, 델, 그리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까지 참여한 컨소시엄에 약 180억 달러라는 가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매각을 반대하던 일본 통상산업성도 도시바 그룹 자체가 통째로 침몰할 위기 앞에서는 결국 도장을 찍어야 했죠. 한때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던 제국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뼈저린 숫자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갈게요. 2005년 삼성전자는 수율 83%라는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감하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영업이익률 30%를 찍어냈습니다. 같은 시기 엘피다는 수율을 98%까지 끌어올린 이른바 완벽한 라인을 갖춰놓고도 영업이익률이 고작 3%에 그쳤어요. 결국 파산하게 된 거죠. 완벽주의가 시장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순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잔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은 한국 안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 2015년 무렵 SK하이닉스 안에는 누구도 발령받기 싫어하던 비운의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HBM, 우리말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걸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사내에서 이 팀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수익도 안 나는 과학 실험이나 하는 부서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HBM이 뭔지 잠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반도체는 옆으로 넓게 펼쳐서 만듭니다. 그런데 HBM은 그 칩을 8층, 12층 아파트처럼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그리고 모든 층을 관통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통로를 수천 개나 뚫어서 데이터가 번개처럼 위아래로 오갈 수 있게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통로의 굵기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가늘어요. 0.001mm 단위로 조금만 어긋나도 건물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만들기는 그야말로 지옥처럼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걸 대체 왜 만드냐고요? 인공지능 연산이라는 게 결국 GPU라는 그래픽 칩이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빠르게 굴리는 작업이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옆에서 데이터를 갖다주는 메모리가 느릿느릿하면 전체가 다 멈춰버립니다. 도로가 8차선이라도 톨게이트가 1차선이면 차가 줄줄이 막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HBM은 GPU 바로 옆에 딱 붙어서 1초에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막힘없이 주고받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한 결정적인 부품이죠. 당시 SK하이닉스 개발팀은 웨이퍼라는 반도체 원판 수천 장을 실험하면서 깨먹고 또 깨먹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MRMUF라는 자기들만의 비법 공정을 만들어냈어요. 칩을 높이 쌓다 보면 열 때문에 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특별한 소재를 칩 사이사이에 흘려넣어서 열도 빼주고 접합도 단단히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적자가 끝없이 이어지던 시기에 회사 안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그만 접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특히 2세대 HBM 개발 때는 수율이 도무지 안 잡혀서 정말로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개발팀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같은 시기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2019년 메모리 시장의 한파가 닥치자 삼성 윗선은 HBM은 매출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논리로 전담 조직을 사실상 흩어버립니다. 핵심 인력들을 일반 D램 부서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했어요. 그 시점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몰고 올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못 본 거죠. SK하이닉스가 이를 악물고 차세대 HBM3의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삼성은 가장 결정적인 길목에서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인공지능용 GPU에 끼울 초고속 메모리를 찾아 나섰어요. 삼성이 머뭇거리는 사이 수율을 안정화시킨 유일한 회사 SK하이닉스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다른 곳이 풀지 못한 발열 문제를 그 MR-MUF 공법으로 해결해 보이면서 AI용 GPU에 들어가는 HBM3를 사실상 단독 공급하는 자리를 따냈어요. 업계 추정치로는 이때 계약 단가가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삼성은 기존 NCF 공법을 고집하다가 12단 적층에서 열과댐 문제에 발목을 잡혔고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제때 통과하지 못해 한참을 헤맸죠. 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2024년에 매출 약 66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2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5%라니 이건 메모리 업계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숫자예요.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서 영업이익률이 41%까지 치솟았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을 단일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뛰어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부문도 아니고 삼성전자 전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사내에서 돈 먹는 하마라고 놀림받던 그 팀이 이제는 회사를 통째로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약 89조 4천억 원에 달해 인텔이라는 미국의 전설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3위에 올라섰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1992년부터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삼성의 1위 자리가 한국 회사 손에 넘어간 겁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약 60%, 삼성까지 합치면 한국 두 회사가 세계 HBM의 약 80%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한국이 만든다는 말이 그냥 수사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사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빨아들이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기를 보내야 할 미국 전력망의 약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설비예요. 변압기 평균 수명인 40년을 훌쩍 넘긴 장비도 곳곳에 널려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그걸 흘려보낼 핏줄이 다 녹슬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변압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잠깐만 더 짚고 갈게요.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전압이 낮으면 가는 도중에 사라지는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손실은 무려 4분의 1로 확 줄어들어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굴리려면 이 초고압 변압기가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기자재 회사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효성중공업은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었고 HD현대일렉트릭은 9조 원대, LS일렉트릭은 약 4조 원, 일진전기까지 더하면 이른바 K변압기 4대장이 합쳐서 23조 원에 가까운 일감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공장 라인이 사실상 꽉 찬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점만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활짝 열렸어요. 예전엔 변압기를 주문하면 1년에서 2년이면 받았는데 지금은 5년 가까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숙련공 부족의 원자재 공급 차질, 폭증하는 수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미국이 안보 이유로 중국산 변압기를 자기네 전력망에서 사실상 퇴출시켰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를 양산할 수 있는 자유진영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강한 비결은 그냥 단순한 가격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정확히 넘겨주는 신뢰성입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흐름에 맞춰서 엘라베마나 테네시 같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미리 지어놓는 영리한 전략까지 더해졌어요.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2025년에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진이 좋은 765kV 초고압 라인 위주로 골라서 수주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요. 한때 굴뚝산업이라고 무시당하던 변압기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마쿠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변압기만 있어선 안 되겠죠? 그 전기를 실제로 만드는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이 빨아들이는 전기량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일반 발전소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SMR이라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큰 원전을 통째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작게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와 조립하는 차세대 원전이에요. 빌 게이츠나 샘 올트먼 같은 거물들이 이쪽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미국에서 벌어졌던 어떤 참사부터 살펴봐야 해요. 바로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새로 짓는 대형 원전이었고 처음 잡힌 예산은 140억 달러의 가동 예정은 2016년에서 2017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정말 황당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배관을 용접할 숙련된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모듈을 설계도대로 조립할 숙련공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뜯고 다시 만들기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공사가 6년에서 7년이나 늘어졌고 최종 건설비는 무려 368억 달러로 처음 예산의 2.6배까지 부풀어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전이 그렇게 탄생하고 만 겁니다.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자기 힘만으로 제때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0%를 넘었지만 지금은 10%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용접공이나 배관공, 대형 단조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 같은 진짜 쇠, 만지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설계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걸 실제로 깎고 두드리고 용접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 세계 모든 시선이 한국 경상남도 창원으로 쏠리게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는 세계 최대급인 17,000톤짜리 단조 프레스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이 약 29m에 폭이 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계가 성인 남성 약 24만 명이 동시에 짓누르는 수준의 힘으로 특수 강철을 한 번에 짓이겨요. 이거 한 대로 1년에 8만 톤이 넘는 단조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건 일반 중형 세단 5만 대 무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원자로의 핵심인 압력 용기라는 부품을 만들려면 거대한 쇳덩어리를 용접 하나 없이 한 덩어리로 찍어내야 하거든요. 여러 조각을 이어붙이면 고압과 방사선 환경에서 이음새가 약해져서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단조 능력을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부터 뉴스케일, 홀텍, 엑스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그린 설계도를 들고 창원으로 와요. 중국을 제외하면 자유진영에서 그 정교한 설계를 실제 부품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공지능용 메모리 공급망에 이어 원전 부품의 파운드리 자리까지 꽉 거머쥐게 된 거예요. 결국 글로벌 SMR 사업 전체 일정이 창원 공장의 작업 스케줄에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라파워의 나트륨 프로젝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기기인 가드 베셀과 지지 구조물을 맡고 HD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원자로 용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SK그룹도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테라파워의 2대 주주가 됐고 한국 수력 원자력까지 합류하면서 설계와 자본, 운영 노하우가 한 묶음이 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력한 동맹에 힘입어 테라파워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무려 10년 만에 신규 상업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아냈어요. 와이오밍주에서 현재 실증로를 짓고 있고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홀텍의 SMR 160 모델에 대해 글로벌 독점 시공권을 따내면서 원전 시공 시장을 아주 빠르게 넓히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대형 원전 수출 시장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제대로 터뜨렸어요. 2024년 7월에 체코 정부가 자국의 새로 지을 원전의 사업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사업 규모만 약 26조 원인데 이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무려 16년 만에 두 번째 대형 해외 수주였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원전 종주국들을 모두 따돌리고 따낸 결과였어요. 동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전이 당당하게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이후의 흐름은 이제 정해진 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지금 튀르키예 원전 수출까지 긴밀하게 협상 중이고 사우디나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한국형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한국 원전은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정확히 짓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입증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 30년이나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다 끝납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지금 그 거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방법은 결국 원전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짓는 능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깔끔합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소 시공사라는 위치를 아주 단단히 굳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바다로 한번 돌려볼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운반선 중 약 75%가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바다 위 배 4척 중 3척이 한국산이라는 놀라운 뜻이죠. 2026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 척의 LNG선이 한꺼번에 세계 항로에 풀릴 예정인데 이것도 대부분 한국 조선소에서 나갑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유지하려면 영하 162도라는 극저온 환경을 배 안에서 끝까지 잡아둬야 하고 기화된 가스를 다시 액체로 되돌리는 장치도 필요한데 이런 기술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1980년 이후로 LNG선을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이 되어놓고 정작 그걸 실어 나를 배는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참 아이러니한 처지인 겁니다. 가격 차이를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작은 컨테이너선이 약 3억 3,400만 달러인데 한국이 만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2억 7,2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배가 6배나 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6천만 달러나 더 저렴해요. 군함으로 가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에 25억 달러 이상 들고 9년이나 걸리는데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성능은 비슷하면서 약 5억 6천만 달러에 5년이면 진수합니다. 가격은 4분의 1이고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군함의 정비와 일부 건조까지 한국에 맡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게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글로벌 함정 정비 시장이 약 157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한국 외에는 이걸 감당할 나라가 사실상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어떤 패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와 변압기, 그리고 원전과 조선 말이에요. 한국이 거머쥐고 있는 이 네 분야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부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리적 기반들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가 되는 HBM, 그 두뇌에 피를 보내는 변압기, 그 피를 만들어내는 원전, 그리고 원료를 실어 나르는 LNG선까지요.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결국 화면 속 그림 조각에 불과합니다. 코드는 하루면 복사할 수 있지만 17,000톤 프레스로 찍어내는 원자로 부품과 영하 162도를 견디는 LNG 탱크는 절대로 복사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두껍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기 시장에서도 한국은 어느새 갑자기 주역이 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체가 군비 증강에 나섰는데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독일 무기는 오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한국의 문을 두드린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K2 전차 약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한국에서 사들이는 큰 계약을 맺었어요. 규모만 수십조 원이고 K2 추가 계약한 것만 9조 원에 달하는 K 방산 사상 최대급의 거래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고른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빠르고 품질도 좋은데 가격까지 싸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받는 무기를 한국은 계약 후 단 15주 만에 첫 물량을 인도해버렸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후 K방산 3총사가 폴란드에만 엄청나게 수출됐고 루마니아나 호주,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세계 무기 수출 4위라는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10년 전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던 한국 방산이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바로 자원의 무기화입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수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2022년 기준 한국의 흑연 음극재 중국 의존도는 무려 93.7%에 달했습니다. 거의 전량을 중국에만 기대고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정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 국산화 라인을 돌리고 아프리카 광산에 투자하면서 미국 IRA 조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공급자로 떠오른 거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도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주도의 파트너십에서 한국의 자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이 갈륨 수출을 막았는데도 2024년 한국의 수입량이 오히려 2배나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수입처를 미리 다변화하고 비축해둔 전략이 제대로 통한 거죠. 정말 극적인 사례를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상동 광산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텅스텐 광산인데 한때 세계 시장을 좌우하다가 중국산에 밀려 30년 넘게 문을 닫았던 폐광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산이 지금 화려하게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광물 회사가 거액을 쏟아부어 재개발에 들어갔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굴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건 과거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우리가 단기간에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 패턴과 아주 똑같아요. 누군가 자원으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한국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문화입니다. 포브스는 다음 세대 초강대국은 문화적 리더십이 결정할 것이며 한국이 그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직접 평가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이고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를 아주 휩쓸어 버렸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은 미국에 이어 당당히 세계 2위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문화 강국들을 이미 다 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우리 라면을 먹고 화장품을 바르고 결국 한국으로 관광을 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1980년대 일본의 제품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합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의 2024년 강대국 지표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당당히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강대국들을 모두 제쳐버린 놀라운 결과예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도 6위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다룬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의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중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장인 정신에 갇히고 미국이 공장을 잃어버리는 사이 한국은 묵묵히 쇠를 깎고 반도체를 만들며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4년 말에는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에 거액의 보조금과 대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주기도 했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현지에 인공지능 메모리 공장까지 지으며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미 인공지능 반도체 동맹이 사실상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한 리스크도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삼성전자의 경우 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둘째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공장에서 일할 숙련된 사람이 부족해질 거라는 아주 슬픈 신호입니다. 결국 모든 제조의 근간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셋째로,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핵심 설계나 도면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그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넷째는 일본과 미국이 다시 반도체 부활을 노리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지금 같은 전략적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지금 세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고 우리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한국이 없으면 인공지능 시대의 물리적인 기반 자체가 아예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복사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가진 제조 노하우는 절대 복사할 수 없거든요. 코드 한 줄은 금방 짜지만 수천 장의 웨이퍼를 깨먹으며 쌓아 올린 10년의 시간은 누구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격차가 지금의 한국을 지켜주는 가장 두꺼운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요. 만약 과거에 SK하이닉스가 HBM 조직을 해체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늦춰졌을 거라는 관측이 외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이 견뎌온 그 어둠 속 시간 위에 인류의 미래를 빚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권력은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손에 있습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초강대국이라 부른 건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죠? 이 거대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지는 결국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원전이나 조선일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숨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요새 뉴스를 틀기만 하면 맨날 우리나라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참 걱정이 많으시죠. 세계 꼴찌라는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청년 실업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긋지긋한 정치 갈등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짜 우리 앞날에 희망이 있긴 한가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다 건너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작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 생각과는 180도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경제지인 미국 포브스에서는 한국을 가리켜 아예 새로운 초강대국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고, US 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6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일본이나 프랑스조차 우리 발밑에 있다는 소리죠. 안에서는 다들 위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밖에서는 벌써 초강대국 대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온도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한국의 진짜 클래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5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라는 판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서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사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완전 변두리였거든요. 당시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옆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아주 싹쓸이하고 있었으니까요. NEC,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이름들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대형 컴퓨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무려 25년 동안이나 끄떡없이 작동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고 아주 작은 결함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는 그 집착, 그걸 일본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죠. 1970년대 후반에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VLSI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정부가 돈을 대고 기업들이 뭉쳐서 초고품질 반도체를 만드는 시스템을 완성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때는 명백한 일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아주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라는 게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PC는 과연 어떻습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쓰다가 새 걸로 바꾸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여전히 25년짜리 초고급 반도체만 고집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분식집에 떡볶이 1인분 시키러 들어간 손님한테 주방에서 자꾸 풀코스 양식을 내놓는 격이었죠. 손님 입장에선 비싸기만 하고 필요도 없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시장이 진짜 원했던 건 적당한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우리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결국 사게 돼 있어 라는 자신감, 다르게 말하면 자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본 특유의 의사결정 문화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한번 하려고 하면 실무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과장, 부장, 상무, 전무까지 도장을 줄줄이 받아야 비로소 돈이 풀려요. 한국 대기업의 오너들이 조단위 투자를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동안 일본은 결제 라인을 따라 서류 한 장 돌리느라 결정적인 시기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1년 단위로 기술이 바뀌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느릿느릿한 시스템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펼쳐집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 평범하게 퇴근한 척하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려서는 곧장 삼성전자나 당시 현대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 공장으로 향했죠. 주말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미세공정 노하우와 수율 잡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일요일 밤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비공식적으로 주말 알바 또는 주말 출장이라고 불렀어요. 보수는 일본에서 받던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율 목표를 달성하면 수천만 엔이 그 자리에서 봉투에 담겨 건네지기도 했고요. 종신고용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큰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일본 엔지니어들이 자기 머릿속에 든 노하우를 바다 건너 한국에 통째로 옮겨버린 겁니다. 일본 회사들이 뒤늦게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여권을 회수하네 마네 했지만 이미 사람의 머릿속 지식은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공정 전환 단계에서 막혀있던 기술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었던 것도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의 덕분이 참 컸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살아있는 기술이 단 몇 년 만에 한국 땅에 옮겨 심어진 거예요.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는 살아남기 위해 메모리 부문을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후지츠는 그보다 먼저 D램 사업에서 손을 뗐고 미쓰비시 전기도 2003년에 엘피다에 흡수되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피다마저 옛 기업들 사이의 파벌 싸움과 비효율 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2년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듬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어 버리고 말았죠. 일본이 자체적으로 D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아주 통째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원조였던 도시바는 훨씬 더 비참한 길을 걸었어요. 1조 엔이 넘는 분식회계 사태가 터졌고 미국에서 사들였던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에 파산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결국 그룹 전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알짜배기였던 메모리 사업부를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어요. 2018년 베인캐피털 주도로 애플, 델, 그리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까지 참여한 컨소시엄에 약 180억 달러라는 가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매각을 반대하던 일본 통상산업성도 도시바 그룹 자체가 통째로 침몰할 위기 앞에서는 결국 도장을 찍어야 했죠. 한때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던 제국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뼈저린 숫자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갈게요. 2005년 삼성전자는 수율 83%라는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감하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영업이익률 30%를 찍어냈습니다. 같은 시기 엘피다는 수율을 98%까지 끌어올린 이른바 완벽한 라인을 갖춰놓고도 영업이익률이 고작 3%에 그쳤어요. 결국 파산하게 된 거죠. 완벽주의가 시장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순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잔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은 한국 안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 2015년 무렵 SK하이닉스 안에는 누구도 발령받기 싫어하던 비운의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HBM, 우리말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걸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사내에서 이 팀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수익도 안 나는 과학 실험이나 하는 부서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HBM이 뭔지 잠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반도체는 옆으로 넓게 펼쳐서 만듭니다. 그런데 HBM은 그 칩을 8층, 12층 아파트처럼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그리고 모든 층을 관통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통로를 수천 개나 뚫어서 데이터가 번개처럼 위아래로 오갈 수 있게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통로의 굵기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가늘어요. 0.001mm 단위로 조금만 어긋나도 건물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만들기는 그야말로 지옥처럼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걸 대체 왜 만드냐고요? 인공지능 연산이라는 게 결국 GPU라는 그래픽 칩이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빠르게 굴리는 작업이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옆에서 데이터를 갖다주는 메모리가 느릿느릿하면 전체가 다 멈춰버립니다. 도로가 8차선이라도 톨게이트가 1차선이면 차가 줄줄이 막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HBM은 GPU 바로 옆에 딱 붙어서 1초에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막힘없이 주고받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한 결정적인 부품이죠. 당시 SK하이닉스 개발팀은 웨이퍼라는 반도체 원판 수천 장을 실험하면서 깨먹고 또 깨먹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MRMUF라는 자기들만의 비법 공정을 만들어냈어요. 칩을 높이 쌓다 보면 열 때문에 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특별한 소재를 칩 사이사이에 흘려 넣어서 열도 빼주고 접합도 단단히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적자가 끝없이 이어지던 시기에 회사 안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그만 접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특히 2세대 HBM 개발 때는 수율이 도무지 안 잡혀서 정말로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개발팀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같은 시기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2019년 메모리 시장의 한파가 닥치자 삼성 윗선은 HBM은 매출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논리로 전담 조직을 사실상 흩어버립니다. 핵심 인력들을 일반 D램 부서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했어요. 그 시점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몰고 올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못 본 거죠. SK하이닉스가 이를 악물고 차세대 HBM3에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삼성은 가장 결정적인 길목에서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인공지능용 GPU에 끼울 초고속 메모리를 찾아 나섰어요. 삼성이 머뭇거리는 사이 수율을 안정화시킨 유일한 회사 SK하이닉스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다른 곳이 풀지 못한 발열 문제를 그 MRMUF 공법으로 해결해 보이면서 AI용 GPU에 들어가는 HBM3를 사실상 단독 공급하는 자리를 따냈어요. 업계 추정치로는 이때 계약 단가가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삼성은 기존 NCF 공법을 고집하다가 12단 적층에서 열과댐 문제에 발목을 잡혔고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제때 통과하지 못해 한참을 헤맸죠. 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2024년에 매출 약 66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2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5%라니 이건 메모리 업계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숫자예요.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서 영업이익률이 41%까지 치솟았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을 단일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뛰어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부문도 아니고 삼성전자 전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사내에서 돈 먹는 하마라고 놀림받던 그 팀이 이제는 회사를 통째로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약 89조 4천억 원에 달해 인텔이라는 미국의 전설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3위에 올라섰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1992년부터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삼성의 1위 자리가 한국 회사 손에 넘어간 겁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약 60%, 삼성까지 합치면 한국 두 회사가 세계 HBM의 약 80%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한국이 만든다는 말이 그냥 수사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사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빨아들이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기를 보내야 할 미국 전력망의 약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설비예요. 변압기 평균 수명인 40년을 훌쩍 넘긴 장비도 곳곳에 널려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그걸 흘려보낼 핏줄이 다 녹슬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변압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잠깐만 더 짚고 갈게요.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전압이 낮으면 가는 도중에 사라지는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손실은 무려 4분의 1로 확 줄어들어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굴리려면 이 초고압 변압기가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기자재 회사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효성중공업은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었고 HD현대일렉트릭은 9조 원대, LS일렉트릭은 약 4조 원, 일진전기까지 더하면 이른바 K변압기 4대장이 합쳐서 23조 원에 가까운 일감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공장 라인이 사실상 꽉 찬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점만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활짝 열렸어요. 예전엔 변압기를 주문하면 1년에서 2년이면 받았는데 지금은 5년 가까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숙련공 부족의 원자재 공급 차질, 폭증하는 수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미국이 안보 이유로 중국산 변압기를 자기네 전력망에서 사실상 퇴출시켰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를 양산할 수 있는 자유진영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강한 비결은 그냥 단순한 가격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정확히 넘겨주는 신뢰성입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흐름에 맞춰서 엘라베마나 테네시 같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미리 지어놓는 영리한 전략까지 더해졌어요.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2025년에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진이 좋은 765kV 초고압 라인 위주로 골라서 수주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요. 한때 굴뚝 산업이라고 무시당하던 변압기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마쿠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변압기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전기를 실제로 만드는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이 빨아들이는 전기량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일반 발전소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SMR이라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큰 원전을 통째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작게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와 조립하는 차세대 원전이에요. 빌 게이츠나 샘 올트먼 같은 거물들이 이쪽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미국에서 벌어졌던 어떤 참사부터 살펴봐야 해요. 바로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새로 짓는 대형 원전이었고 처음 잡힌 예산은 140억 달러의 가동 예정은 2016년에서 2017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정말 황당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배관을 용접할 숙련된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모듈을 설계도대로 조립할 숙련공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뜯고 다시 만들기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공사가 6년에서 7년이나 늘어졌고 최종 건설비는 무려 368억 달러로 처음 예산의 2.6배까지 부풀어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전이 그렇게 탄생하고 만 겁니다.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자기 힘만으로 제때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0%를 넘었지만 지금은 10%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용접공이나 배관공, 대형 단조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 같은 진짜 만지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설계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걸 실제로 깎고 두드리고 용접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 세계 모든 시선이 한국 경상남도 창원으로 쏠리게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는 세계 최대급인 1만 7천 톤짜리 단조 프레스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이 약 29m에 폭이 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계가 성인 남성 약 24만 명이 동시에 짓누르는 수준의 힘으로 특수 강철을 한 번에 짓이겨요. 이거 한 대로 1년에 8만 톤이 넘는 단조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건 일반 중형 세단 5만 대 무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원자로의 핵심인 압력 용기라는 부품을 만들려면 거대한 쇳덩어리를 용접 하나 없이 한 덩어리로 찍어내야 하거든요. 여러 조각을 이어붙이면 고압과 방사선 환경에서 이음새가 약해져서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단조 능력을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부터 뉴스케일, 홀텍, 엑스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그린 설계도를 들고 창원으로 와요. 중국을 제외하면 자유진영에서 그 정교한 설계를 실제 부품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공지능용 메모리 공급망에 이어 원전 부품의 파운드리 자리까지 꽉 거머쥐게 된 거예요. 결국 글로벌 SMR 사업 전체 일정이 창원 공장의 작업 스케줄에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라파워의 나트륨 프로젝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기기인 가드 베셀과 지지 구조물을 맡고 HD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원자로 용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SK그룹도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테라파워의 2대 주주가 됐고 한국 수력 원자력까지 합류하면서 설계와 자본, 운영 노하우가 한 묶음이 된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력한 동맹에 힘입어 테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무려 10년 만에 신규 상업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아냈어요. 와이오밍주에서 현재 실증로를 짓고 있고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홀텍의 SMR 160 모델에 대해 글로벌 독점 시공권을 따내면서 원전 시공 시장을 아주 빠르게 넓히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대형 원전 수출 시장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제대로 터뜨렸어요. 2024년 7월에 체코 정부가 자국의 새로 지을 원전의 사업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사업 규모만 약 26조 원인데 이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무려 16년 만에 두 번째 대형 해외 수주였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원전 종주국들을 모두 따돌리고 따낸 결과였어요. 동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전이 당당하게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이후의 흐름은 이제 정해진 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지금 튀르키예 원전 수출까지 긴밀하게 협상 중이고 사우디나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한국형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한국 원전은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정확히 짓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입증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 30년이나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다 끝납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지금 그 거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방법은 결국 원전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짓는 능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깔끔합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소 시공사라는 위치를 아주 단단히 굳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바다로 한번 돌려볼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운반선 중 약 75%가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바다 위 배 4척 중 3척이 한국산이라는 놀라운 뜻이죠. 2026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 척의 LNG선이 한꺼번에 세계 항로에 풀릴 예정인데 이것도 대부분 한국 조선소에서 나갑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유지하려면 영하 162도라는 극저온 환경을 배 안에서 끝까지 잡아둬야 하고 기화된 가스를 다시 액체로 되돌리는 장치도 필요한데 이런 기술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1980년 이후로 LNG선을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이 되어놓고 정작 그걸 실어 나를 배는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참 아이러니한 처지인 겁니다. 가격 차이를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작은 컨테이너선이 약 3억 3,400만 달러인데 한국이 만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2억 7,2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배가 6배나 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6천만 달러나 더 저렴해요. 군함으로 가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에 25억 달러 이상 들고 9년이나 걸리는데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성능은 비슷하면서 약 5억 6천만 달러에 5년이면 진수합니다. 가격은 4분의 1이고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군함의 정비와 일부 건조까지 한국에 맡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게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글로벌 함정 정비 시장이 약 157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한국 외에는 이걸 감당할 나라가 사실상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어떤 패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와 변압기, 그리고 원전과 조선 말이에요. 한국이 거머쥐고 있는 이 네 분야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부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리적 기반들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가 되는 HBM, 그 두뇌에 피를 보내는 변압기, 그 피를 만들어내는 원전, 그리고 원료를 실어 나르는 LNG선까지요.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결국 화면 속 그림 조각에 불과합니다. 코드는 하루면 복사할 수 있지만 17,000톤 프레스로 찍어내는 원자로 부품과 영하 162도를 견디는 LNG 탱크는 절대로 복사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두껍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기 시장에서도 한국은 어느새 갑자기 주역이 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체가 군비 증강에 나섰는데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독일 무기는 오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한국의 문을 두드린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2022년 7월 폴란드는 K2 전차 약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한국에서 사들이는 큰 계약을 맺었어요. 규모만 수십조 원이고 K2 추가 계약한 것만 9조 원에 달하는 K 방산 사상 최대급의 거래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고른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빠르고 품질도 좋은데 가격까지 싸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받는 무기를 한국은 계약 후 단 15주 만에 첫 물량을 인도해버렸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후 K방산 3총사가 폴란드에만 엄청나게 수출됐고 루마니아나 호주,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세계 무기 수출 4위라는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10년 전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던 한국 방산이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바로 자원의 무기화입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수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2022년 기준 한국의 흑연 음극재 중국 의존도는 무려 93.7%에 달했습니다. 거의 전량을 중국에만 기대고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정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 국산화 라인을 돌리고 아프리카 광산에 투자하면서 미국 IRA 조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 공급자로 떠오른 거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도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주도의 파트너십에서 한국의 자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이 갈륨 수출을 막았는데도 2024년 한국의 수입량이 오히려 2배나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수입처를 미리 다변화하고 비축해둔 전략이 제대로 통한 거죠. 정말 극적인 사례를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상동 광산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텅스텐 광산인데 한때 세계 시장을 좌우하다가 중국산에 밀려 30년 넘게 문을 닫았던 폐광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산이 지금 화려하게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광물 회사가 거액을 쏟아부어 재개발에 들어갔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굴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건 과거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우리가 단기간에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 패턴과 아주 똑같아요.
누군가 자원으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한국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문화입니다. 포브스는 다음 세대 초강대국은 문화적 리더십이 결정할 것이며 한국이 그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직접 평가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물론이고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를 아주 휩쓸어 버렸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은 미국에 이어 당당히 세계 2위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문화 강국들을 이미 다 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우리 라면을 먹고 화장품을 바르고 결국 한국으로 관광을 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1980년대 일본의 제품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합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의 2024년 강대국 지표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당당히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강대국들을 모두 제쳐버린 놀라운 결과예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도 6위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다룬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의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중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장인 정신에 갇히고 미국이 공장을 잃어버리는 사이 한국은 묵묵히 쇠를 깎고 반도체를 만들며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4년 말에는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에 거액의 보조금과 대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기도 했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현지에 인공지능 메모리 공장까지 지으며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미 인공지능 반도체 동맹이 사실상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한 리스크도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삼성전자의 경우 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둘째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공장에서 일할 숙련된 사람이 부족해질 거라는 아주 슬픈 신호입니다. 결국 모든 제조의 근간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셋째로,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핵심 설계나 도면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그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넷째는 일본과 미국이 다시 반도체 부활을 노리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지금 같은 전략적 가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지금 세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고 우리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한국이 없으면 인공지능 시대의 물리적인 기반 자체가 아예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복사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가진 제조 노하우는 절대 복사할 수 없거든요. 코드 한 줄은 금방 짜지만 수천 장의 웨이퍼를 깨먹으며 쌓아 올린 10년의 시간은 누구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격차가 지금의 한국을 지켜주는 가장 두꺼운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요. 만약 과거에 SK하이닉스가 HBM 조직을 해체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늦춰졌을 거라는 관측이 외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이 견뎌온 그 어둠 속 시간 위에 인류의 미래를 빚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권력은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손에 있습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초강대국이라 부른 건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죠? 이 거대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지는 결국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원전이나 조선일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숨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요새 뉴스를 틀기만 하면 맨날 우리나라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참 걱정이 많으시죠. 세계 꼴찌라는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청년 실업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긋지긋한 정치 갈등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짜 우리 앞날에 희망이 있긴 한가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다 건너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작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 생각과는 180도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경제지인 미국 포브스에서는 한국을 가리켜 아예 새로운 초강대국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고, US 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6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일본이나 프랑스조차 우리 발밑에 있다는 소리죠. 안에서는 다들 위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밖에서는 벌써 초강대국 대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온도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한국의 진짜 클래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5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라는 판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서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사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완전 변두리였거든요. 당시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옆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아주 싹쓸이하고 있었으니까요. NEC,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이름들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대형 컴퓨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무려 25년 동안이나 끄떡없이 작동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고 아주 작은 결함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는 그 집착, 그걸 일본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죠. 1970년대 후반에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VLSI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정부가 돈을 대고 기업들이 뭉쳐서 초고품질 반도체를 만드는 시스템을 완성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때는 명백한 일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아주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라는 게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PC는 과연 어떻습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쓰다가 새 걸로 바꾸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여전히 25년짜리 초고급 반도체만 고집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분식집에 떡볶이 1인분 시키러 들어간 손님한테 주방에서 자꾸 풀코스 양식을 내놓는 격이었죠. 손님 입장에선 비싸기만 하고 필요도 없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시장이 진짜 원했던 건 적당한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우리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결국 사게 돼 있어 라는 자신감, 다르게 말하면 자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본 특유의 의사결정 문화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한번 하려고 하면 실무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과장, 부장, 상무, 전무까지 도장을 줄줄이 받아야 비로소 돈이 풀려요. 한국 대기업의 오너들이 조단위 투자를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동안 일본은 결제 라인을 따라 서류 한 장 돌리느라 결정적인 시기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1년 단위로 기술이 바뀌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느릿느릿한 시스템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펼쳐집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명 평범하게 퇴근한 척하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려서는 곧장 삼성전자나 당시 현대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 공장으로 향했죠. 주말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미세공정 노하우와 수율 잡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일요일 밤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비공식적으로 주말 알바 또는 주말 출장이라고 불렀어요. 보수는 일본에서 받던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율 목표를 달성하면 수천만 엔이 그 자리에서 봉투에 담겨 건네지기도 했고요. 종신고용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큰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일본 엔지니어들이 자기 머릿속에 든 노하우를 바다 건너 한국에 통째로 옮겨버린 겁니다. 일본 회사들이 뒤늦게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여권을 회수하네 마네 했지만 이미 사람의 머릿속 지식은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공정 전환 단계에서 막혀있던 기술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었던 것도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의 덕분이 참 컸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살아있는 기술이 단 몇 년 만에 한국 땅에 옮겨 심어진 거예요.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는 살아남기 위해 메모리 부문을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후지츠는 그보다 먼저 D램 사업에서 손을 뗐고 미쓰비시 전기도 2003년에 엘피다에 흡수되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피다마저 옛 기업들 사이의 파벌 싸움과 비효율 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2년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듬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어 버리고 말았죠. 일본이 자체적으로 디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아주 통째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원조였던 도시바는 훨씬 더 비참한 길을 걸었어요. 1조 엔이 넘는 분식회계 사태가 터졌고 미국에서 사들였던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에 파산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결국 그룹 전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알짜배기였던 메모리 사업부를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어요. 2018년 베인캐피털 주도로 애플, 델, 그리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까지 참여한 컨소시엄에 약 180억 달러라는 가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매각을 반대하던 일본 통상산업성도 도시바 그룹 자체가 통째로 침몰할 위기 앞에서는 결국 도장을 찍어야 했죠. 한때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던 제국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뼈저린 숫자 하나만 꼭 짚고 넘어갈게요. 2005년 삼성전자는 수율 83%라는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감하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영업이익률 30%를 찍어냈습니다. 같은 시기 엘피다는 수율을 98%까지 끌어올린 이른바 완벽한 라인을 갖춰놓고도 영업이익률이 고작 3%에 그쳤어요. 결국 파산하게 된 거죠. 완벽주의가 시장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순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잔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은 한국 안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 2015년 무렵 SK하이닉스 안에는 누구도 발령받기 싫어하던 비운의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HBM, 우리말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걸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사내에서 이 팀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수익도 안 나는 과학 실험이나 하는 부서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HBM이 뭔지 잠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반도체는 옆으로 넓게 펼쳐서 만듭니다. 그런데 HBM은 그 칩을 8층, 12층 아파트처럼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그리고 모든 층을 관통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통로를 수천 개나 뚫어서 데이터가 번개처럼 위아래로 오갈 수 있게 만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통로의 굵기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가늘어요. 0.001mm 단위로 조금만 어긋나도 건물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만들기는 그야말로 지옥처럼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걸 대체 왜 만드냐고요? 인공지능 연산이라는 게 결국 GPU라는 그래픽 칩이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빠르게 굴리는 작업이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옆에서 데이터를 갖다주는 메모리가 느릿느릿하면 전체가 다 멈춰버립니다. 도로가 8차선이라도 톨게이트가 1차선이면 차가 줄줄이 막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HBM은 GPU 바로 옆에 딱 붙어서 1초에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막힘없이 주고받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한 결정적인 부품이죠. 당시 SK하이닉스 개발팀은 웨이퍼라는 반도체 원판 수천 장을 실험하면서 깨먹고 또 깨먹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MRMUF라는 자기들만의 비법 공정을 만들어냈어요. 칩을 높이 쌓다 보면 열 때문에 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특별한 소재를 칩 사이사이에 흘려넣어서 열도 빼주고 접합도 단단히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적자가 끝없이 이어지던 시기에 회사 안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그만 접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특히 2세대 HBM 개발 때는 수율이 도무지 안 잡혀서 정말로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개발팀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같은 시기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2019년 메모리 시장의 한파가 닥치자 삼성 윗선은 HBM은 매출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논리로 전담 조직을 사실상 흩어버립니다. 핵심 인력들을 일반 디램 부서로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했어요. 그 시점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몰고 올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못 본 거죠. SK하이닉스가 이를 악물고 차세대 HBM3에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삼성은 가장 결정적인 길목에서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인공지능용 GPU에 끼울 초고속 메모리를 찾아 나섰어요. 삼성이 머뭇거리는 사이 수율을 안정화시킨 유일한 회사 SK하이닉스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다른 곳이 풀지 못한 발열 문제를 그 MRMUF 공법으로 해결해 보이면서 AI용 GPU에 들어가는 HBM3를 사실상 단독 공급하는 자리를 따냈어요. 업계 추정치로는 이때 계약 단가가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삼성은 기존 NCF 공법을 고집하다가 12단 적층에서 열과댐 문제에 발목을 잡혔고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제때 통과하지 못해 한참을 헤맸죠. 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2024년에 매출 약 66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2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5%라니 이건 메모리 업계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숫자예요.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서 영업이익률이 41%까지 치솟았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을 단일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뛰어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부문도 아니고 삼성전자 전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사내에서 돈 먹는 하마라고 놀림받던 그 팀이 이제는 회사를 통째로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약 89조 4천억 원에 달해 인텔이라는 미국의 전설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3위에 올라섰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디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1992년부터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삼성의 1위 자리가 한국 회사 손에 넘어간 겁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약 60%, 삼성까지 합치면 한국 두 회사가 세계 HBM의 약 80%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심장은 한국이 만든다는 말이 그냥 수사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사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빨아들이는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기를 보내야 할 미국 전력망의 약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설비예요. 변압기 평균 수명인 40년을 훌쩍 넘긴 장비도 곳곳에 널려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그걸 흘려보낼 핏줄이 다 녹슬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변압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잠깐만 더 짚고 갈게요.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전압이 낮으면 가는 도중에 사라지는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손실은 무려 4분의 1로 확 줄어들어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굴리려면 이 초고압 변압기가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기자재 회사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효성중공업은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었고 HD현대일렉트릭은 9조 원대, LS일렉트릭은 약 4조 원, 일진전기까지 더하면 이른바 K변압기 4대장이 합쳐서 23조 원에 가까운 일감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공장 라인이 사실상 꽉 찬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점만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활짝 열렸어요. 예전엔 변압기를 주문하면 1년에서 2년이면 받았는데 지금은 5년 가까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숙련공 부족의 원자재 공급 차질, 폭증하는 수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미국이 안보 이유로 중국산 변압기를 자기네 전력망에서 사실상 퇴출시켰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를 양산할 수 있는 자유진영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강한 비결은 그냥 단순한 가격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정확히 넘겨주는 신뢰성입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흐름에 맞춰서 엘라베마나 테네시 같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미리 지어놓는 영리한 전략까지 더해졌어요.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2025년에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진이 좋은 765kV 초고압 라인 위주로 골라서 수주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요. 한때 굴뚝 산업이라고 무시당하던 변압기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마쿠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변압기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전기를 실제로 만드는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들이 빨아들이는 전기량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일반 발전소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SMR이라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큰 원전을 통째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작게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와 조립하는 차세대 원전이에요. 빌 게이츠나 샘 올트먼 같은 거물들이 이쪽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미국에서 벌어졌던 어떤 참사부터 살펴봐야 해요. 바로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새로 짓는 대형 원전이었고 처음 잡힌 예산은 140억 달러의 가동 예정은 2016년에서 2017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정말 황당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배관을 용접할 숙련된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모듈을 설계도대로 조립할 숙련공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뜯고 다시 만들기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공사가 6년에서 7년이나 늘어졌고 최종 건설비는 무려 368억 달러로 처음 예산의 2.6배까지 부풀어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전이 그렇게 탄생하고 만 겁니다.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자기 힘만으로 제때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미국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0%를 넘었지만 지금은 10%대 초반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용접공이나 배관공, 대형 단조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 같은 진짜 쇠, 만지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설계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걸 실제로 깎고 두드리고 용접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 세계 모든 시선이 한국 경상남도 창원으로 쏠리게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는 세계 최대급인 1만 7천 톤짜리 단조 프레스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이 약 29m에 폭이 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계가 성인 남성 약 24만 명이 동시에 짓누르는 수준의 힘으로 특수 강철을 한 번에 짓이겨요. 이거 한 대로 1년에 8만 톤이 넘는 단조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건 일반 중형 세단 5만 대 무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원자로의 핵심인 압력 용기라는 부품을 만들려면 거대한 쇳덩어리를 용접 하나 없이 한 덩어리로 찍어내야 하거든요. 여러 조각을 이어붙이면 고압과 방사선 환경에서 이음새가 약해져서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단조 능력을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거의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부터 뉴스케일, 홀텍, 엑스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그린 설계